아울 크리크 다리에서 생긴 일. 앰브로스 비어스.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밤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미국 작가 앰브로즈 비어스의 단편소설 아울 크리크 다리에서 생긴 일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놀라운 문체와 반전으로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 작품, 저와 함께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엘라베마 북부의 철도 다리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다리 아래 20피트 깊이 흐르는 급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의 두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손목은 끈으로 결박되어 있었다. 목에는 밧줄이 단단히 감겨 있었다. 그 밧줄은 머리 위에 걸린 튼튼한 가로 목재에 연결되어 있었고 남은 밧줄은 무릎 높이까지 늘어져 있었다. 다리 위에 놓인 헐거운 널빤지들은 철로를 받치는 침목 위에 깔려 있어 그와 집행관들이 서 있을 발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집행관들은 연방군 소속의 사병 2명이었고 이들을 지휘하는 하사는 평상시에는 부보안관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조금 떨어진 같은 임시 플랫폼 위에는 계급에 맞는 제복을 입은 장교가 있었다. 그는 무기를 지닌 대위였다. 다리 양쪽 끝에는 각각 한 명의 보초병이 있었다. 그들은 서포트라 불리는 자세로 소총을 들고 있었다. 이는 왼쪽 어깨 앞에서 총을 수직으로 세우고 해머 부분은 가슴을 가로질러 곧게 뻗은 팔뚝 위에 올려놓는 공식적이지만 부자연스러운 자세였다. 또한 몸을 곧게 세우도록 강요하는 자세이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은 다리 중앙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의무가 없어 보였다. 그들은 단지 다리를 가로지르는 발판의 양 끝을 봉쇄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 보초병 너머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철로는 약 100야드쯤 곧게 숲속으로 이어지다가 거부를 돌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분명히 그 너머 어딘가에 전초 기지가 있었을 것이다. 강 건너편은 탁 트인 땅이었다. 부드러운 경사면 위에는 나무 기둥들이 세워져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고 그 기둥들에는 소총을 쏠 수 있도록 틈이 나 있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포문이 있었는데 그 구멍 너머로는 다리를 겨냥한 노쇠 포구의 대포가 내밀려 있었다. 다리와 요새 사이의 경사면 중간쯤에는 구경꾼들이 있었다. 한 보병 중대가 준비 자세로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그들은 소총의 개머리판을 땅에 대고 총신은 오른쪽 어깨 뒤로 살짝 기울인 채 손은 총신 위에 포개어 얹고 있었다. 중대 오른쪽에는 한 중위가 서 있었고 그는 검 끝을 땅에 대고 왼손을 오른손 위에 얹고 있었다. 다리 중앙의 4사람 무리를 제외하면 움직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중대원들은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다리를 바라보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보초병들은 강의 양쪽을 향해 서 있었으며 다리를 장식한 동상처럼 보였다. 대위는 팔짱을 끼고 말없이 부하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으나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죽음이 손님으로 찾아올 때 설령 가장 익숙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를 맞이할 때는 마땅한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군대 예법에서는 침묵과 정지된 자세가 경의의 표현이다.
그 교수형 당할 남자는 대략 35살 정도로 보였다. 그의 복장은 농장주가 입을 법한 평상복이었으므로 민간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용모는 준수했다. 곧은 코, 단단한 인매, 넓은 이마. 그 이마에서 길고 짙은 머리카락이 귀 뒤로 흘러 잘 맞는 프로크 코트의 칼라에 닿았다. 그는 콧수염과 뾰족한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지만 구렛나루는 없었다. 눈은 크고 짙은 회색이었고 목에 밧줄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분명히 그는 천박한 살인자는 아니었다. 관대한 군사법은 다양한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모두 끝나자 2명의 보병은 옆으로 물러서며 자신들이 서 있던 널빤지를 각각 치웠다. 하사는 대위 쪽으로 몸을 돌려 경례한 뒤 곧바로 그 장교 뒤에 섰고 대위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켰다. 그 동작으로 교수형 선고를 받은 남자와 하사는 다리 위 3개의 가로목을 가로지르는 같은 널빤지의 양 끝에 서게 되었다. 민간인이 서 있던 널빤지의 끝은 거의, 완전히는 아니지만 4번째 가로목에 닿아 있었다. 이 널빤지는 처음에는 대위의 몸무게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제는 하사가 그것을 고정하고 있었다. 대위가 신호를 보내면 하사는 옆으로 물러설 것이고 널빤지는 기울어져 교수형 당할 남자는 2개의 가로목 사이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장치는 그의 생각에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그의 얼굴은 가려지지 않았고 눈에도 눈가리개가 씌워져 있지 않았다. 그는 잠시 불안정한 발판을 내려보다가 시선을 미친 듯이 아래로 흐르는 급류로 돌렸다. 춤추듯 떠내려가는 나무 조각 하나가 그의 시선을 끌었고 그는 그것을 따라 하류로 눈길을 보냈다.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강물은 어쩌면 이렇게 느린가.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아내와 자식들에게 생각을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이른 아침 햇살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물, 강둑 아래 멀리 피어오르는 짙은 안개, 요새, 병사들, 그리고 물 위를 떠도는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이 그의 정신을 계속 산만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혼란을 자각했다.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생각을 뚫고 스며든 그것은 무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소리였다. 그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멀리서 나는 소리인지 혹은 가까운 소리인지 궁금해했다. 그것은 2가지 모두처럼 느껴졌다. 그 소리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었으나 죽음의 종소리처럼 느리게 울렸다. 그는 다음 타격을 간절히 기다렸고 왜 그런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불안해졌다. 침묵의 간격은 점점 길어졌고 그 지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소리는 간격이 늘어날수록 더욱 강하고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마치 칼날이 귀를 찌르는 듯 고통스러웠고 그는 곧 비명을 지를 것만 같았다. 그가 듣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였다. 그는 눈을 다시 뜨고 발 아래 물을 바라보았다. 내 손을 풀 수만 있다면. 그는 생각했다. 나는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물속으로 잠수하면 총알을 피할 수 있고 힘껏 헤엄쳐 강둑에 이르고 숲으로 들어가 집으로 달아날 수 있을 것이다. 고맙게도 내 집은 아직 적의 점령선 밖에 있고 내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침략자의 가장 먼 진격선 너머에 있다. 이런 생각들은 여기에서 단어로 옮겨야 하는 것들이지만 이 절망한 남자의 뇌리에 번쩍 들어온 것일 뿐 스스로 길어낸 것이 아니었다. 대위는 고개를 끄덕여 하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하사가 옆으로 물러났다. 페이튼 파커는 엘라베마의 유서 깊고 존경받는 가문 출신의 부유한 농장주였다. 노예 소유주였고 다른 노예 소유주들처럼 정치가이기도 했던 그는 당연히 열렬한 남부 분리주의자였으며 남부의 대의에 헌신하고 있었다. 여기서 상세히 밝힐 필요는 없지만 어떤 권위적인 사정 때문에 그는 용맹한 남부군에 입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구속 상태에 놓여 답답해하면서도 언젠가 자신의 힘을 마음껏 발휘해 군인의 더 큰 삶을 살고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칠 기회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그 기회가 전시에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남부를 돕는 일이라면 아무리 하찮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평민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군인인 자신의 기질에 맞는 모험이라면 어떤 위험한 일도 기꺼이 맡았다. 그리고 적어도 사랑과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솔직히 말해 다소 악랄한 격언의 일부에는 선의로 별 다른 의심 없이 동의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바커와 그의 아내가 자신의 영지 입구 근처 소박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회색 군복을 입은 한 병사가 말을 타고 대문으로 와 물 한 모금을 청했다. 바커 부인은 기꺼이 물을 떠다 주겠다고 했다. 부인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바커는 먼지투성이 군인에게 다가가 전선 소식을 간절히 물었다. 북부 군대가 철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또 한 번 진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 크리크 다리에 도착해 수리를 마쳤고 북쪽 강둑에 방어 진지를 세웠습니다.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문을 군데군데 붙여놨더군요. 거기에는 철도, 다리, 터널, 열차를 방해하다 적발된 민간인은 즉결 처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명령문을 직접 봤습니다. 아울 크리크 다리까지 얼마나 됩니까? 바커가 물었다. 대략 30마일쯤 됩니다. 강 이쪽에는 군대가 없습니까? 기찻길에서 반마일쯤 떨어진 곳에 초소가 하나 있고 다리 이쪽에는 고초병이 한 명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민간인이고 교수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초소를 몰래 지나쳐 고초병도 제압한다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커가 웃으며 물었다. 병사는 잠시 생각했다. 한 달 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지난 겨울 홍수 때 떠내려온 많은 나무들이 다리 끝 목조 교각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말라서 불쏘시개처럼 잘 탈 겁니다. 그때 부인이 물을 가져왔고 병사는 그것을 마셨다.
그는 정중히 감사를 표하고 파커 부인에게 인사를 한 뒤 말을 돌려 떠났다. 1시간 뒤 밤이 되자 그는 파커 농장을 지나며 왔던 북쪽 방향으로 향했다. 그는 연방군 정찰병이었다. 페이튼 파커가 다리 아래로 곧장 떨어지자 그는 의식을 잃었고 거의 죽은 듯했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땐 마치 수세기가 흐른 뒤처럼 느껴졌다. 목을 조르는 듯한 날카로운 압박과 숨이 막히는 고통 때문이었다. 그 고통은 그의 목에서 시작해 온 몸과 팔다리의 모든 신경섬유를 따라 사정없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뚜렷한 경로를 따라 번개처럼 번쩍이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주기로 그의 몸을 때렸다. 마치 타오르는 불길이 그의 몸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달구는 것 같았다. 머리에 관해서는 그는 단지 가득 차고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런 감각들과 생각과는 전혀 함께하지 않았다. 그의 이성적인 부분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오직 감각만이 남아있었는데 그 감각은 순전히 고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그는 타오르는 심장부 같은 존재가 되어 물질적인 실체 없이 빛나는 구름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다 한순간 무섭도록 갑작스럽게 큰 물 튀기는 소리와 함께 치솟았고 귀에는 끔찍한 굉음이 울렸으며 모든 것이 차갑고 어두워졌다. 그의 감각은 완전히 돌아왔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었다. 밧줄이 끊어져 강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곧 알아차렸다. 숨이 막히진 않았다. 목은 여전히 졸렸지만 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바닥에서 교수형으로 죽는다고. 그 생각은 그에게 우스울 뿐이었다. 그는 어두운 물속에서 눈을 떴다. 머리 위로 희미하게 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너무 멀고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는 여전히 가라앉고 있었고 빛은 점점 사그라들어 깜빡이는 불빛처럼 흐려졌다. 그러다 빛은 다시 커지고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수면 쪽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좋지만은 않았다. 지금 매우 편안했기 때문이다. 교수형으로 물에 빠지다니. 그가 생각했다. 그렇게 나쁘진 않군. 총에 맞고 싶지는 않아. 아니, 절대 안 돼. 그건 너무 부당하잖아. 그는 이제 손목에서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그 통증과 손을 풀어보려 애쓰는 낯선 노력 말고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몸부림에 주의를 기울였다. 마치 게으름뱅이가 저글러의 묘기를 그 결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구경하는 것처럼 말이다. 얼마나 훌륭한 노력인가. 얼마나 멋지고 초인적인 힘인가. 아, 참 잘했어. 브라보. 밧줄이 풀려 떨어져 나갔다. 그의 팔은 양옆으로 벌어져 떠올랐고 점점 밝아오는 빛 속에서 두 손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손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먼저 한 손이 이어 다른 손이 목을 감고 있는 올가미로 달려들었다. 두 손은
올가미를 거칠게 찢어내고 밀어냈으며 올가미는 마치 물뱀처럼 꿈틀거리며 몸을 비틀었다. 다시 걸어놔. 다시 걸어놔. 그는 그 말을 손에게 외쳤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올가미가 풀리자마자 지금껏 그가 겪어본 것 중 가장 극심한 고통이 덮쳐왔기 때문이다. 목은 끔찍하게 아팠고 머릿속은 불길에 휩싸인 듯 타올랐으며 희미하게만 뛰던 심장은 커다란 충격과 함께 크게 솟구쳐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했다. 온몸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뒤틀리고 사정없이 쥐어 짜졌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 두 손은 명령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 손은 빠르고 힘차게 물을 아래로 내리쳐 그를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머리가 물 위로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눈은 눈부신 햇살에 멀었고 가슴은 격렬하듯 부풀어 올랐으며 극심하고도 절박한 고통 속에서 허파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는 그 공기를 곧장 비명으로 내뱉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신체 감각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것들은 실로 비정상적으로 예리하고 민감했다. 유기체 체계의 끔찍한 교란은 그 감각을 고양시키고 정제하여 이전에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지하게 만들었다. 그는 얼굴에 닿는 물결을 느끼고 그 물결이 부딪히는 각각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강가의 숲을 바라보았다. 나무 하나하나, 잎과 잎맥, 그 위에 붙은 곤충들, 메뚜기, 빛나는 몸의 파리, 가지와 가지 사이에 거미줄을 치는 회색 거미들까지. 그는 수백만 개의 풀잎 위 이슬방울에 나타난 무지갯빛 색을 주목했다. 강물 소용돌이 위를 춤추는 모기의 윙윙거림, 잠자리의 날개짓, 물거미 다리가 노처럼 물을 저어 올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음악처럼 들렸다. 물고기가 그의 눈앞을 스르르 지나갔고 그는 그 몸이 물을 가르며 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얼굴을 아래로 한 채 위로 떠올랐다. 잠시 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마치 자신을 축으로 삼고 서서히 빙글빙글 도는 듯 보였다. 그는 다리와 요새, 다리 위에 있는 병사들, 대위, 병장, 2명의 이병, 그리고 자신을 처형하려 했던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처럼 드러나 있었다. 그들은 소리치고 손짓하며 그를 가리켰다. 대위는 권총을 뽑았으나 쏘지는 않았다. 다른 병사들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괴하고 소름 끼쳤고 그 형체들은 거대하게 보였다. 갑자기 날카로운 총성 하나가 울렸고 무언가가 그의 머리 몇 인치 옆물에 날카롭게 떨어져 얼굴에 물보라를 튀겼다. 이어 2번째 총성이 울렸고 그는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태로 소총을 어깨에 대고 그를 겨누고 있는 초병 1명을 보았다. 물속에 있던 그는 다리 위 사람이 소총 조준경을 통해 자신의 눈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그 눈이 회색 눈이었고 회색 눈이 가장 예리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유명한 명사수가 회색 눈을 가졌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음을 떠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사수는 명중시키지 못했다. 영유가 파코를 휘감아 반쯤 돌려놓자 그는 다시
요새 맞은편 강가의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뒤쪽에서 단조롭고 노래하는 듯한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물 위를 가로질러 들려와 다른 모든 소리, 심지어 귀에 스치는 물결 소리마저도 압도했다. 그 목소리는 군인의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도 아닌 분명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캠프 생활에서 이런 목소리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숨을 길게 내쉬며 늘어지게 구령을 외치는 그 특유의 느리고 단조로운 어조는 엄숙함과 두려움을 자아냈다. 해변가에서 한 남자가 아침 작업의 일부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차갑고 무자비한 소리였던가. 잔혹한 구호가 평온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병사들에게 침착함을 명령하듯 울려 퍼졌다. 중대, 차렷, 어깨에 총, 준비, 조준, 발사. 박화는 가능한 깊이 잠수했다. 그의 귀에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물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일제히 쏘아대는 총성의 천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다시 수면 쪽으로 떠오르자 그는 반짝이며 떨어지는 금속 파편들과 마주쳤다. 그것들의 끝이 날카롭게 그를 찔렀지만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그중 하나의 금속 조각이 그의 칼라와 목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뜨겁게 달궈져 있어 그는 불편함을 느끼며 재빨리 그것을 빼냈다. 숨을 헐떡이며 수면으로 떠오른 그는 자신이 물속에 오래 있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눈에 띄게 하류 쪽으로, 더 안전한 쪽으로 가까이 이동해 있었다. 병사들은 거의 재장전을 마쳤고 금속 장전봉들이 한꺼번에 햇빛에 반짝이며 총신에서 뽑혀 공중에서 돌려진 뒤 장전 구멍에 꽂혔다. 2명의 초병이 다시 총을 쐈지만 효과는 없었다. 쫓기는 자는 이 모든 광경을 어깨 너머로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물살을 타고 힘차게 헤엄치고 있었다. 그의 두뇌도 팔다리만큼이나 활발하게 움직였다. 번개처럼 빠르게 생각했다. 장교는 그 하사관의 실수를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일제 사격을 피하는 건 한 발의 총알을 피하는 것만큼 어렵지. 아마 벌써 자유 발사 명령을 내렸겠지. 신이여, 나는 모두를 피할 수 없어. 그의 바로 2야드 앞에서 끔찍한 물보라가 일었고 이어서 공기를 타고 요새 쪽으로 뒤로 물러가며 점점 잦아드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가 강바닥 깊숙이까지 울려 퍼지는 폭발음으로 사라졌다. 물기둥이 그를 덮쳐 휘어졌다가 떨어지며 그의 눈을 가리고 숨을 막았다. 대포도 이 싸움에 가세한 것이다. 그는 흩어진 물살의 혼란에서 머리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려 했고 튕겨나간 탄환이 앞쪽 공기를 가르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곧 그것은 숲속 나뭇가지를 부수며 쩌렁쩌렁 날아갔다. 그들은 다시는 그렇게 쏘지 않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다음에는 포도탄을 쏠 거야. 나는 대포를 주시해야 해. 연기가 알려줄 테니까. 발사함은 너무 늦게 도착해. 탄환보다 더 뒤처져 있거든. 그건 좋은 대포야. 갑자기 그는 자신이 팽이처럼 빙빙 돌고 있음을 느꼈다. 물과 강둑, 숲, 그리고 멀리 보이는 다리와 요새. 병사들이 모두 뒤섞여 흐릿하게 보였다. 사물은
오직 색깔로만 나타났고 원형의 가로색채 줄무늬가 전부였다. 그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돌진과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강물 왼쪽 강둑, 즉 남쪽 강둑 및 자갈밭에 내던져졌다. 튀어나온 바위 뒤에 숨어 적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멈춰 자갈에 손이 쓸리는 느낌에 정신이 돌아왔고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손가락으로 모래를 파내어 자신의 몸에 한 줌씩 뿌리며 크게 감사했다. 모래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같았다. 그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강둑의 나무들은 거대한 정원 식물 같았고 나무들의 배열에는 뚜렷한 질서가 있었다. 그는 꽃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나무 기둥 사이로는 이상한 장밋빛 빛이 비쳤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에올리안 하프 같은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는 탈출을 완성할 욕구가 없었고 붙잡히기 전까진 이 매혹적인 장소에 머물고 싶었다. 머리 위 높은 나뭇가지 사이로 포도탄이 휙휙 지나가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그의 꿈에서 그를 깨웠다. 그것은 좌절한 대포 사수가 마지막으로 아무렇게나 쏘아보낸 작별의 일격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비탈진 강둑을 뛰어올라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해를 따라 길을 잡으며 숲속을 걸었다. 숲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어디에도 숲 사이로 난 길이나 나무꾼이 다닐 법한 길조차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이렇게 야생적인 지역에 살고 있었음을 그는 미처 몰랐고 그 깨달음은 묘하게 섬뜩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피로에 지쳐 발은 아프고 배는 고팠다.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진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은 도시의 거리처럼 넓고 고닫지만 아무도 다니지 않는 듯했다. 주변에 논밭도 집도 없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어디에도 사람이 사는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무들의 검은 몸통이 양쪽에 일직선으로 늘어져 벽처럼 보였고 저 멀리 수평선 위에서 한 점으로 모여든 원근법 수업에서 본 도형 같았다. 그는 나무 사이 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낯선 모양으로 무리지은 황금빛의 크고 빛나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별들이 어떤 비밀스럽고 사악한 의미를 담아 배열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양옆 숲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가득했고 한두 번, 또 몇 차례 그는 낯선 언어로 속삭이는 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목이 아팠고 손을 들어 만져보니 끔찍하게 부어 있었다. 목에는 밧줄에 눌려 검은 자국이 둥글게 남아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더 이상 감을 수 없었고 혀는 갈증으로 부어올라 차가운 공기 속에서 혀를 내밀어 열을 식혔다. 길가의 부드러운 잔디가 인적 없는 길 위를 덮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발로 땅을 딛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분명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으면서 잠이 들었던 것이다. 지금 그는 또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어쩌면 방금 환각에서 깨어난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떠난 그대로였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아름다웠다. 그가 밤새도록 걸었음이 틀림없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서 넓고 하얀 길을 따라 올라가자 여인의 옷자락이 펄럭이는 것이 보였다. 그의 아내가 신선하고 상쾌하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베란다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계단 아래에 선 그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의 미소와 비할 데 없는 우아함과 위엄을 지닌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팔을 벌리고 달려갔다. 그가 그녀를 막 껴안으려는 순간 뒤통수에 충격적인 일격이 가해졌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 같은 눈부신 하얀 빛이 그를 감쌌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둠과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페이튼 파크하르는 죽었다. 목이 부러진 채로 그의 시체는 아울 크리크 다리 아래 목조 구조물 사이에서 부드럽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앰브로즈 비어스의 아울 크리크 다리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